졸업, 설월화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술주정뱅이가 흐느적 걷고 있었다. 자동차 옆을 지나간 뒤에 뭔가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뒤를 돌아보더니 차 문 옆으로 다시 돌아왔다. 헐렁한 코트를 입었고 머리에는 털실로 짠 스키 모자를 쓰고 있었다. 유리창을 툭툭 두드리기에 파워 윈도를 내려주었더니 느닷없이 술 주정뱅이는 물었다. 이봐,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아? 차 안으로 지독한 술 냄새가 훅 끼쳐들었다. 어느 쪽이라니? NHK 홍백과 앞전 말이야. 역시 올해도 홍팀이 이길까? 미안하지만 못 봤어요. 뭐야 이거? 라는 얼굴로 주정뱅이는 이쪽을 보았다. 그리고 한두 걸음 걸어가더니 다시 몸을 돌려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뭐 하고 있어? 편지 쓰고 있는데요. 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는 왼손에는 편지지를, 오른손에는 검은 볼펜을 들고 있었다. 여자한테? 네. 그러자 술 주정뱅이는 흐뭇한 듯 누런이를 내보였다. 러브레터구나. 난 또 종이 비행기라도 만드는 줄 알았네. 왜요? 왜 그럴까? 주정뱅이는 흐느적거리는 걸음으로 차 옆으로 물러서며 말했다. 이런 날 밤에 술을 마시는 거 말고 할 일이라면 종이 비행기 접는 것 정도밖에 더 있어? 여자를 품에 안는 남자도 있겠죠. 주정뱅이는 하하 하고 높직한 소리로 웃었다. 그런 여자가 없으니까 술이나 마시고 편지나 쓰고 있는 거야. 주정뱅이는 자 그럼 이라고 말하고 사라져갔다. 자동차는 우편함 옆에 세워두었다. 핸들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파워 윈도를 올리고 룸라이트 아래에서 다시 편지를 읽어보았다. 스스로 생각해도 짜증이 날 만큼 자디장 글씨가 그 속에 줄줄이 채워져 있었다.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에는 새해가 밝았을까? 만일 그렇다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며칠 전에 들은 가가 너의 추리 정말 훌륭했다. 설마 그 난해한 트릭을 간파해낼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아무래도 나미카의 방에서 비산을 발견한 게 치명타였던 것 같다. 너의 추리는 거의 완벽했지만 심정적으로 몇 마디 덧붙이고 싶은 부분도 있고 확실하게 해두어야겠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다. 한창 새해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잠깐만 나와 함께 해주라.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하겠다. 쇼코는 내가 살해한 게 아니다. 크게 놀랐겠지. 너의 추리의 한쪽 기둥이 무너진 셈이니까. 쇼코는 내가 살해한 게 아니야. 물론 나 이외의 누군가가 살해한 것도 아니고. 쇼코는 자살이었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그날 밤 나는 쇼코의 방에 가기로 했어. 실은 쇼코가 모종의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날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올 예정이었어. 그리고 내가 쇼코를 찾아간 주된 목적은 그 진단 결과를 듣는 것이었고, 내가 쇼코의 이상을 깨달은 건 그녀의 수상한 태도 때문이었어. 어느 시기를 경계로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게 했던 거다. 나는 집요하게, 그리고 반은 강제로 캐물었지. 이윽고 체념한 쇼코는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놨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 나는 한참이나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윽고 내뱉은 말은 지나간 일은 별 수 없지 라는 것과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이었어. 쇼코는 놀라서 내 얼굴을 바라보았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얼굴이었어. 쇼코는 조금 전과는 또 다른 눈물을 흘리며 내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연인의 관대한 마음에 감사했지. 하지만 쇼코는 알지 못했어. 아니,
나 자신도 깨닫지 못했지. 나는 결코 쇼크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야. 어떻든 이야기를 좀 더 풀어나가자. 방문 전에 확인 전화를 했다. 그게 오후 10시야. 하지만 쇼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 백로장에 분명 돌아와 있었을 텐데 그 무뚝뚝한 관리인은 방에 가서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했지. 이 시점에서는 나는 별다른 의문도 품지 않았었어. 예정대로 그 뒤에 곧장 백로장에 갔고 뒤쪽 창문으로 들어갔지. 내가 침입한 곳은 창고. 항상 문이 잠겨 있지만 창고 안쪽에서는 간단히 열 수 있는 장치였어. 나는 창고를 나가서 곧바로 2층에 올라갔지. 그리고 쇼크의 방을 조용히 두드렸다. 내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날아든 건 그 순간이었어.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야. 나는 망설이지 않고 내 열쇠로 문을 열었어. 그 열쇠는 형상기업 합금으로 창고 창문에 고리를 바꾸었을 때 나도 따로 하나 마련한 것이었지. 쇼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느꼈던 충격을 넌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자의 자살을 내 눈으로 목격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 소리를 냈다가는 나는 파멸하고 만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겠지. 그때의 쇼크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로 하자. 쇼크가 면도날로 손목을 긋고 그 손을 세면기에 넣은 채 출혈 과다의 자살을 꾀한 상황은 사토코가 현장을 발견했을 때와 다를 바가 없어. 문제는 내가 발견했을 때의 모습이야. 쇼코의 손이 세면기 밖에 나와 있었던 거지. 아마도 무슨 겨를엔가 툭 떨어진 모양이었다. 그녀의 손은 세면기 옆에 있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출혈은 억제되었기 때문인지 쇼코는 아직 희미한 숨을 쉬고 있었고 엄청난 동요 속에서 나는 그녀가 자살을 시도한 이유를 생각했어. 혼란 속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그날 받은 진찰 결과를 쇼코가 이런 식으로 내게 알린 거라는 생각이었어. 즉, 진찰 결과가 최악으로 나왔다. 그리고 쇼코는 그것을 고민하다가 죽음을 선택했다. 뭐 그런 결론이었지. 나는 쇼코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다. 그때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아마 쇼코는 살았을 거야. 하지만 시시각각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쇼코의 몸을 관찰하면서 내가 생각한 건 역시 이게 최선의 길인지도 모른다는 실로 비정한 감상이었어. 물론 오로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한 것에 불과했지만 나는 쇼코의 팔을 다시 세면기 안에 넣었다. 굳어가던 상처를 다시 벌려놓으면서.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치명타가 되고 말았지만 나는 바닥에 흘린 피를 내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나는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어. 그러고는 우선 현장을 탈출할 궁리를 했지. 누군가에게 들켰다가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 나는 내 지문이 묻어있는지 확인했어. 다행히 쇼코방의 문 손잡이에는 털실 커버가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 지문이 검출될 리는 없었어. 게다가 방 안의 다른 부분을 내 손으로 직접 만진 기억도 없었고 이제는 탈출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였다. 복도에서 쇼코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심장이 멎을 뻔했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쇼코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문 잠그는 걸 깜빡 잊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새삼 그 문을 잠글 만한 여유는 없었어. 나는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방에 전기를 끄고 들고 있던 내 손수건으로 형광등 스위치를 당겼어. 당황하긴 했지만 절대로 지문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 부엌 뒤쪽의 그늘 속에 몸을 숨겼어. 쇼코는 물론 그대로 쓰러져 있는 채였고 누군가 문을 열었다. 수명이 줄어드는 듯한 순간이었어. 그 누군가는 문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잠시 쇼코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윽고 가버렸어. 지금 생각하면 불과 몇 초의 일이었지만 그때는 몇 시간인 것처럼 느껴진 순간이었다. 잠시 상황을 살피다가 나는 탈출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때 생각난 건 최대한 내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자는 것이었어. 나는 전기를 다시 켰어.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방을 나섰지. 그나마 내게 다행이었던 건 문이 반자동락이어서 열쇠 없이도 잠글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옆방 여학생이 텔레비전을 크게 켜두었다는 것이었지. 하지만 내게 큰 불운이었던 것은 탈출 직후에 나미카가 돌아와 쇼코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거다. 잠깐의 시간 차이로 쇼코의 방을 찾은 두 증인의 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제3자의 침입이라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는 건 가가 너도 알고 있는 그대로야. 나는 들어왔던 때의 경로를 그대로 되짚어서 나왔지. 즉 창고로 들어가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창문으로 탈출한 거다. 그리고 정신없이 밤길을 내달렸어. 대학까지 가는 길은 참으로 멀더구나. 다음날 쇼코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자살로 처리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그때까지도 나는 정신이 나간 듯한 상태였던 거야. 사토코에게서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 나는 하루하루 살아도 살아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 아예 사실을 밝혀버리자는 생각도 했어. 하지만 아무래도 그건 할 수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미카가 나를 찾아왔을 때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 가가의 추리대로 나미카는 형상기억학금의 금속 고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곧바로 범인이 나라는 것을 알아냈다. 나는 나미카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 나미카는 내게 경찰에 자수하라고 권했고 하지만 나는 경찰에 갈 수 없었다. 내 자신의 장래를 파괴하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거야. 나미카는 자신이 직접 경찰에 말할 생각은 없지만 친구들에게만은 밝히겠다고 말했어. 나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고 나미카가 발설하면 누군가는 틀림없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나미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친구라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번 여자 개인전에서 나미카가 미시마 료코에게 패했던 승부의 사전 조작에 대해서 말했던 거야. 그래, 나는 나미카가 패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 스포츠 드링크에 뭔가 약을 타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기 때문이지. 나미카는 자신이 뭔가 약을 먹었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범인이 누구인지 듣고는 깜짝 놀란 기색이었고 나미카의 태도가 급변한 건 그때부터였다. 그녀는 다시 나를 불러내서 쇼코와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대신에 자신의 계획을 도와달라고 말했어. 가가가 추리했던 대로 와코나 하나에 둘 중 누군가에게 비소를 먹여서 시합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어. 나미카의 계획을 들었을 때 이게 내게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걸 부정하지는 않을게. 쇼코와의 일을 나미카에게 들켰을 때부터 사리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 특히 나미카의 계획을 거꾸로 이용하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깨달았지. 가가가 말했듯이 계획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50%의 확률이었어. 나미카는 그 확률에 걸어볼 거고 만일 안 될 경우에는 그만 포기하겠다고 말했어. 나 역시 그 확률에 걸어보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었지만 그 확률에 대한 집념은 아마 나미카보다 내가 더 강했을 거야. 트릭의 내용은 가가가 추리한 게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생략할게. 단지 트릭에 사용한 화월패와 차선의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해둔다. 가가라면 벌써 감을 잡았을 테지만 그런 소도구들은 미나미사와 선생님 댁에 목욕탕 가마 안에 감춰두었어.
경찰이 출동했을 때 반드시 소지품 검사를 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야. 내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지. 며칠 뒤에 나는 그 물건들을 회수할 목적으로 선생님 댁에 전화해서 찾아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어. 하지만 미나미사와 선생님은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도 모두 함께 모이자고 하셨고, 나는 그 제안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 친구들의 눈이 신경은 쓰였지만 어떻게든 증거품을 회수해올 생각으로 그날 선생님 댁에 갔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돌아왔어. 목욕탕 가마에 불을 떼는 일이 내게 떨어졌던 거야. 나는 증거품을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어.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본다. 어쩌면 그건 선생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아마 선생님은 우연히 목욕탕 가마 안에 증거품을 발견하셨고 범인이 나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야. 내가 전화를 하자 아마 그 확신은 더욱 강해졌겠지. 내가 찾아가려는 목적이 증거품 회수라는 것을 깨달은 선생님은 나 혼자만 방문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어. 형사의 눈이 여기저기서 번뜩이고 있었으니까 방문 목적을 추궁하거나 집을 나서다가 소지품 검사를 당하게 되면 끝장이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전원을 집합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내셨을 거야. 그리고 목욕탕 가마를 내게 맡겨서 증거품 처리를 하게 해준다는 건 미나미사와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고, 선생님이 왜 나를 감싸주셨는지 나는 알지 못해. 아마도 이유 같은 건 없었을 거야. 고등학생 시절에 내 답안지를 첨삭해 주셨던 것처럼 내 계획의 부족함을 메워주신 게 아니었을까? 그런 선생님이셨다. 옛날부터. 자, 그럼 마지막이 되겠지만 여기서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 쇼코가 정말로 모종의 병에 걸렸는가 하는 점이야. 답은 아니다. 경찰의 정보를 통해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쇼코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어. 또한 주목해야 할 일은 쇼코가 아무래도 병원에도 가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야. 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고민했어. 그러면 대체 쇼코는 왜 자살을 꾀했는가?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도 없이 자신의 몸의 이상을 그런 종류의 병이라고 혼자 믿어버린 걸까?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내 뇌리에 되살아난 것은 그날 아침에 내가 쇼코에게 했던 말이야.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야. 만일 나쁜 결과가 나왔을 경우 나와 너 사이에 육체 관계는 없었던 걸로 해줄래? 그리고 가능하다면 졸업할 때까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명령이 아니었어. 나는 애원하다시피 했지.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님과 완벽주의자 마스바라 교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쇼코의 마음을 헤아려 줄 여유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그건 쇼코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말이었겠지. 그렇잖아도 불안해서 괴로워하는 때에 단 한 사람 의지하고 있던 연인에게마저 버림을 받은 꼴이었으니까. 아니, 쇼코의 고백을 들은 시점에 내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었다면 그녀의 충격은 그나마 적었을지도 몰라. 내가 어설프게 일단 그녀를 용서한 듯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진찰 직전의 배신은 그녀에게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주었을 거라고 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역시 난 쇼크를 죽인 거였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토록 쇼크를 괴롭혔던 병, 그리고 그걸 둘러싼 그녀의 고백을 말하자면 글은 거기에서 멈춰버렸다. 더 이상 글을 써내려갈 마음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분명 이런 날 밤에는 종이 비행기라도 날리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는 고민 끝에 편지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에 그 잔해를 버렸다.
차 안에는 봉투만 남겨졌다. 수신인이 적혀 있고 우표도 붙여져 있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차 안에서 장난꾸러기 같은 웃음을 흘렸다. 도도 마사히코가 아버지의 자동차를 몰고 한겨울의 바다로 뛰어든 건 그 해가 끝나기 직전, 즉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경이었다. 하루에 한두 차례 페리오 선박이 드나들 뿐인 작은 항구였고 인가와도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다. 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항구에는 아무도 없었고 등불도 꺼져 있었다. 자칫하면 어느 누구도 이 사고를 알아보지 못할 상황이었다. 자동차가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통보한 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라면 포장마차 주인이었다. 경찰의 질문에 대해 라면집 아저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여기에 지나가는데 저기 반대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차가 있더라고요. 한 80km는 되었을 겁니다. 이 근처는 폭주족 같은 건 거의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더라니만 곧장 바다로 내달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이구나 하고 생각하자마자 풍덩하더라고요. 인양 작업은 다음 날인 1월 1일 점심때까지 계속되었다. 새해 벽두부터 크레인차를 동원해야 했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끝난 편이라고 수색대원들은 안도의 표정을 보였다. 그들이 건져 올린 것은 하얀 크라운 승용차였다. 면허증을 통해 운전자가 도도 마사히코라는 게 판명되었고 나아가 소지품 속에서 학생증도 발견되었다. 차 안에 있었던 것은 그 한 사람뿐이었고 유서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에는 유족이 달려왔다. 떠밀리듯이 개찰구를 나서자 역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게 보였다. 정월 초 하루부터 동원된 제복 경관들이 입에 호각을 문 채 인파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치 잘 사육된 양처럼 느릿느릿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외국인들은 이 인파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마 짐작도 못할 것이다. 이래서 싫어. 정초에 죄다 절에 몰려가는 거. 사토코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행렬을 바라보았다. 옷도 엉망이 될 텐데. 그녀는 검은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다. 기모노 차림은 아무래도 싫다고 항상 말했었다. 이런 정초 풍경도 좋잖아. 나는 처음이야. 그렇게 말하며 가가는 행렬 끝에 줄을 섰다. 사토코도 그 뒤에 붙으며 한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절 문 안에 들어서기까지 20분 넘게 걸렸다. 게다가 거기서 보시함까지 다시 10분을 서 있었다. 그 사이에 사토코는 2번 발을 밟혔고 3번 남의 발을 밟았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밟힐 때마다 아야 라고 신음했고 밟을 때마다 죄송해요 라고 사과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밟은 3번 중에 한 번은 가가의 발등이었다. 보시함에 둘이 합하여 505엔을 던져놓고 합장을 한 뒤에는 한 해 후 운수를 점치는 제비뽑기를 해보기로 했다. 가가는 길, 사토코는 대길이었다. 다시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싫어. 보기 달아난단 말이야. 의외로 신심이 돋아온 편인데 보시함에 듬뿍 500엔씩이나 넣고 말이야. 그 정도에 듬뿍 넣었다고는 하지 않지. 사토코는 대길이라고 인쇄된 종이 쪽을 소중히 지갑 속에 챙겨 넣었다. 올해는 사토코에게 비하게 한 해가 될 텐데 그 첫걸음이 아주 괜찮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이미 지나간 일은 모두 다 잊어버려. 응, 잊어버리고 싶어. 어째 말끝이 애매하다. 그러자 사토코는 슬쩍 눈을 치켜뜨며 가가의 얼굴을 보았다. 저기 잠깐만 지난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줄래? 라고 물었다. 게다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정초부터
그 참혹한 사건을 다시 떠올리라는 거야? 라고 가가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도 거절하면 안 되겠지? 미안해. 잠깐이면 돼. 사토쿠의 뺨은 살짝 붉어져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역 앞 상점가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과일 주스 매점이었다. 이런 때가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칙칙한 가게였지만 설날 참배객들이 몰려들어서 가가와 사토쿠가 자리를 잡는 데에도 10분 넘게 입구에 서서 기다려야 했다. 게다가 커피 한 잔에 평소에 2배 가까운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커피 받침 접시 2개를 놓으면 가득 찰 만큼 좁아 터진 테이블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뿌르퉁한 점원이 가고 나서 사토코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도도군은 쇼크를 살해한 동기를 결국 밝히지 않았어. 가가군이 그건 그냥 됐다고 해서 나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 가가는 인스턴트를 약간 진하게 탄 느낌의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별로 내키지 않는 듯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 이것밖에 없다 하는 결론? 그래, 이거야. 그리고 사토쿠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빨간 표지의 일기장이었다. 가가도 본 적이 있었다. 쇼쿠의 일기장이다. 처음에 다들 쇼쿠는 자살이라고 생각했지. 그때만 해도 나미카와 함께 그 동기를 캐내려고 했었어. 근데 연달아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걸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만 거야. 하지만 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어. 그래? 여기서 비로소 가가는 관심을 드러냈다. 사토코는 일기장을 펼쳐서 보여주면서 쇼코가 참가했던 강좌 여행과 거기서 벌어진 낯선 남자들과의 불장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쇼코는 이 일 때문에 크게 자책했던 것 같아. 8월에 일기를 전혀 쓰지 않고 비워둔 것도 그 탓이야. 골동품 같은 순정파 여대생이네. 누군가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지만 이때는 미나미사와 선생님에게 고민 상담을 하고서 그래도 마음이 풀렸었던 것 같아. 여기 봐.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지. 선생님은 어떤 충고를 해주셨을까? 도도군에게 말하지 않으면 전혀 모를 테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가는 하마터면 커피가 목에 걸릴 뻔했다. 역시 사토쿠와 나미카의 은사님이시다. 아무튼 슈쿠의 고민은 이 시점에 일단 해결된 셈이야. 그래서 나도 이런 쪽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미카는 이쪽을 고집했어. 강좌 여행에서 관계를 가졌던 남자가 그 즈음에 불쑥 나타난 게 아닐까. 아니면 도도군이 이 일을 알아버린 게 아닐까. 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마침 그 즈음에 타살설이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그쪽으로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던 거야. 동기보다 밀실 수수께끼 쪽으로 추리의 레이더가 옮겨간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뒤에 또다시 나미카까지 살해되는 바람에 뭐가 뭔지 뒤죽박죽이 되었어. 하지만 범인이 도도군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때 쇼코의 자살 동기로 추리했던 게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걸 깨달았어. 가가는 빨간 표지의 일기장을 찬찬히 읽기 시작했다. 눈빛도 진지하게 변해 있었다. 그래서 뭔가 찾아냈어?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사토쿠는 전제를 했다. 이를테면 쇼쿠가 여름에 강좌 여행에서 한 일을 도도군이 알았다고 해도 그때 만났던 남자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건 도도군이 쇼쿠를 살해할 동기는 되지 않아. 좀 더 전능하고 질투심 강한 남자라면 충동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도도군은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 그건 나도 동감이야. 라고 가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면이 약간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
그렇지. 혹시 그런 문제였다면 그냥 두 사람이 헤어져 버리면 해결될 일이었어. 그렇다면 결국 헤어지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어떤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는 뜻이겠지? 사토코는 가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내 말을 이해하겠느냐고 물어보는 눈빛이었다. 가가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짚고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마주 꼈다. 이를테면 슈크가 하룻밤 불장난으로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거나 그렇다면 그냥 헤어지는 것만으로는 일이 끝나지 않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도도의 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초엘리트 코스를 목표로 삼은 도도로서는 치명적인 오점이 되는 거야. 그렇겠지. 사토코는 가볍게 다리를 꼬며 가가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슈크가 임신을 했다면 경찰이 그걸 주목하지 않았을 리 없어. 실제로 임신은 안 했는지도 모르지.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있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 생리가 늦어졌던 것 뿐인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걸 슈크는 임신이라고 혼자 지레 짐작을 했다거나 도중에서 가가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눈치여서 사토코가 뒷말을 이었다. 나도 그런 가능성은 생각했어. 그래서 이 일기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지. 슈크가 이 일기장에 자신의 몸 상태 등을 상세하게 적어두곤 했으니까 뭔가 임신을 암시할 만한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땠어? 죽기 일주일 전에 생리를 했다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임신설은 끝이야. 하지만 그 대신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말이 나왔어. 그리고 사토코는 가가의 손에서 일기장을 가져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가 펼친 곳은 슈크가 마지막으로 일기를 쓴 페이지였다. 여기 좀 읽어봐. 사토코는 가가 쪽을 향해 일기장을 건넸다.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곤한 하루하루가 이어진다. 써야 할 리포트는 잔뜩 밀려있고 나미카의 코 고는 소리는 시끄럽고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 게다가 습진까지 생겨서 너무 가렵고 진짜 싫다. 가가가 다 읽은 것을 확인하더니 사토코는 손을 내밀어 그 앞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도 좀 읽어봐. 가가는 그 부분에도 시선을 내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사토코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차츰 감이 잡혀왔다. 그럼 혹시 라고 그는 얼굴을 들었다. 그래, 슈크는 이 시기에 정체불명의 습진으로 고민하고 있었어. 일기에는 그냥 장난하듯이 적어두었지만 꽤나 심각했던 것 같아. 언젠가 하나에도 말했었지. 슈크가 몸에 뾰루지가 생겨서 고민하고 있다고. 바로 이게 모든 일의 원인이 아니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가의 얼굴은 어느새 침통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슈크가 뭔가 그런 쪽의 병에 걸렸었구나. 여름에 낯선 남자들에게서 옮은. 경찰에서 아무 말도 없었던 걸 보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던 거야. 그저 단순한 습진이었어. 하지만 슈크는 그런 몹쓸 병에 걸렸다고 혼자 끙끙 고민했던 것 같다. 슈크 성격에 그런 병을 진찰하러 병원에 갈 용기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슈크가 그걸 도도에게 털어놓았다면, 도도로서는 연인이 그런 병에 걸렸다면 자신의 몸도 걱정이었겠지. 아니, 도도의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주위의 시선은 당연히 도도를 의심하게 돼. 엘리트 코스는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고. 아, 이건 단순히 내 추리일 뿐이야. 사토코는 마치 가가를 위로하듯이 말했다. 거기에 대해 가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런 거라면 도도에게 살해되기 전에 슈쿠가 먼저 자살했을 것 같은데. 잠시 생각해보고 사토코는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자살할 생각이었는데
그 전에 살해되었는지도 모르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식어버린 맹탕 커피를 꽤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윽고 가가가 입을 열었다. 확인해 볼까? 도도에게. 하지만 사토코는 외국 영화의 여배우가 하듯이 어깨를 슬쩍 치켜들었다. 아니, 그딴 거 아무려나 상관없는 일이잖아. 1월 4일, 가가 교이치로는 도도 마사이코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가가는 일이 이렇게 된 책임의 일단이 자신에게 있는 듯한 마음이 들어서 조문에 향을 올리기로 했던 것이다. 게다가 친구기도 하고. 가가는 영정 사진 속의 도도에게 말을 건넸다. 만일 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구나. 도도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울었다. 가가는 대답했다. 네,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야마 형사가 말을 걸어온 것은 가가가 향을 올리고 나왔을 때였다. 꽤 오랜만에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혼자야? 형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항상 입는 회색 양복에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스타일이다. 항상 혼자예요. 가가는 입가를 풀며 웃어 보였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사야마는 그랬나? 라고 가볍게 흘려들을 뿐이었다. 그가 왜 크라운 자동차를 몰고 겨울 바다로 뛰어들었을까? 글쎄요. 가가는 무심한 대답을 했다. 코롤라 자동차여서는 너무 가벼워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왜 겨울바다였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대신 양팔을 펼쳐 보였다. 그러자 사야마가 말했다. 봄까지 기다렸다면 내가 뛰어들게 놔두지 않았을 테니까. 가가는 형사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조용히 상가의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 사야마 형사님이 한 발 늦었다는 거군요. 그래. 형사는 날카로운 눈빛을 하늘로 옮겼다. 너무 늦어버렸어. 장례식은 오전 중에 끝이 났다. 가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변함없이 휘갈겨 쓴 메모만 놓여 있었다. 친척들에게 정초 인사하러 다녀오마. 못 올지도 모른다. 바보 같은 아버지. 아예 버릇이 되셨네. 탁자 위에는 아버지의 메모 외에도 늦게 도착한 연하장들이 놓여 있었다. 대부분 아버지 앞으로 온 것이었지만 그 속에 겨우 체면치레 정도로 가가 앞으로 온 것도 섞여 있었다. 어찌 되었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연하장을 들여다보던 가가의 손이 문득 멈췄다. 한 통에 봉서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받는 사람은 가가 교이치로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본 순간 가가는 저도 모르게 헉 하는 소리를 흘렸다. 보낸 사람이 도도 마사이코였던 것이다. 가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봉투 끝을 뜯었다. 어쩌면 이건 도도의 유서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봉투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가가는 봉투를 다시 살펴봤다. 혹시 어딘가에 뭔가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건 어디에도 없었다. 확인을 위해 안쪽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가가는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도도는 왜 빈 봉투를 보내온 것일까? 이윽고 가가는 그것을 손에 들고 천천히 코에 대보았다.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맥주 3병에 식빵과 햄을 넣으면 가득 차버리는 냉장고, 여기저기 녹이 쓴 철제 책상, 9인치짜리 중고 텔레비전, 부서진 컬러 박스, 망가진 펜시 케이스, 따뜻해질 때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전기 스토브, 그리고 종이 박스 3개.
와코의 이삿짐은 그것뿐이었다. 4년 동안 사용한 이불은 어제 종이 쓰레기와 함께 내버렸다. 짐은 작은 트럭 한 대로 충분히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이었다. 와코는 친가 근처의 쌀집에서 트럭을 빌려와 오전 중에 벌써 이삿짐을 다 실었다. 그 다음은 방 청소와 집주인에게 인사하는 것뿐이었다. 카펫까지 벗겨내어 아무것도 없는 방바닥에 벌렁 누워 와코는 처음 이 하숙방에 왔을 때의 일을 떠올렸다. 너무 좁은 방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곳은 나만의 성이라는 만족감도 있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짐이 적었다. 책상, 이불, 갈아입을 옷 조금. 분명 그런 정도였을 것이다. 작은 트럭은커녕 도도의 아버지가 빌려준 자동차로 단 한 번에 나를 수 있었다. 그저 잠깐 여행을 떠나는 정도의 이삿짐이었지만 그때는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도와주었다. 가가, 사토코, 도도, 쇼코, 나미카, 그리고 하나에 유학생 넷이서 저마다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청소까지 해주었다. 남학생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끼고 이래저래 잔소리만 했다. 그나마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잔소리.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다. 오늘 이사한다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 게다가 그때의 친구들은 자기를 빼고는 3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쇼코도 나미카도 자기들이 쓰던 방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도도는 이 방에 들어올 때 짐을 날라준 그 크라운 자동차에 자신을 싣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졸업이란 이런 거구나. 문 앞에 인기척이 있어서 와코는 고개를 빼고 내다보았다. 꾸지람 들은 아이가 부모 눈치를 살피는 듯한 얼굴로 하나애가 서 있었다. 오늘 이사하는 거야? 와코는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다. 아무도 모르게 나가려고 했는데. 왜? 그냥 그러고 싶었어. 그런 때 있잖아. 그래도 하나애는 문 옆에 기둥에 손을 짚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와코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눈을 돌려버렸다. 그리고 애써 화나게 말했다. 형님 친구가 하는 인쇄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어. 작은 회사지만 테니스 동호회도 있다더라. 나야 뭐 테니스만 할 수 있으면 최고지. 그래, 하나의 말끝이 흔들렸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눈물이 주르르 뺨을 타고 바닥에 떨어졌다. 미안해. 아니야, 됐어. 와코는 당황해서 하나의 쪽으로 몸을 돌렸다. 산토 전기를 취소한 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 일인데 뭘. 네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그래도 원래부터 내가 그런 대기업에 합격할 리가 없었어. 채용 소식에 내가 도리어 깜짝 놀랐을 정도라니까. 그래서 네가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에는 뭐야, 역시 그런 거였구나 하는 심정이었어. 정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가게군은 나미카의 음료수에 약을 탄 게 와코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그것만이라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데. 아니, 그것도 괜찮아. 와코는 떼쓰는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다정하게 말했다. 나를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잖아. 게다가 나미카가 죽었을 때 너는 정말 큰 고통을 겪었어. 미시마 료코의 지시에 따라 시합 전에 나미카의 음료수에 약을 탔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에게서 들은 것은 설월화 사건이 터진 직후였다. 나미카는 자살한 거라고만 생각했던 하나에는 그 자살의 동기가 검도 시합에서 패한 것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혼자 끙끙 고민했다. 그리고 그 끝에 와코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와코는 설마 그런 일 때문에 나미카가 자살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떻든 그 일을 친구들에게 밝히자고 말했다. 그 일이 연달아 터진 사건과 뭔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에는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했다.
그 말을 해버리면 와코의 채용이 취소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가가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졌다. 나미카의 음료수에 약을 탄 게 와코였는가 하나이였는가 하는 차이는 있었지만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그런 짓만 하지 않았어도. 하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틈새로 흐느껴 우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미카도 도도도 죽지 않았을 거야.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와코는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하나에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에는 어떻든 이번 일은 모두 다 잊어버리도록 해.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 있어. 이번 사건도 그리고 나도. 딸꾹질을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흐느낌이 일순 뚝 멎었다. 손수건 너머로 와코를 바라보는 그 눈은 서글플 만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잊어버려, 나도. 하나의 가느다란 어깨를 안으며 와코는 다시 한번 말했다. 안 돼, 못해. 괜찮아, 할 수 있어. 조용히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학장의 인사말, 그저 졸리기만 할 뿐. 가슴이 뭉클했던 건 초등학교 졸업식 때뿐이구나 하고 사토코는 하품을 씹으며 생각했다. 그때는 작별이라는 외국곡의 노래도 했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그 다음이 뭐였더라? 하고 잠깐 기억이 흐릿해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졸업식이고 뭐고 정신이 없었다. 입시 공부에서 해방되어 이제 몇 달 동안은 마음 놓고 놀 수 있겠다고 히히 낙락했다. 남학생의 눈을 의식하는 내숭 여학생들만 찔끔찔끔 울었던가? 아무리 그래도 사토코는 졸업식장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참석한 졸업생이 3분의 1도 안 된다. 출석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나오지 않더라도 졸업증서는 우편으로 보내주니까 그럴만도 하지만 사토코가 졸업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기나긴 학생 시절에 뭔가 매듭을 짓자는 마음 때문이었다. 특별한 감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집을 나설 때 아버지는 드디어 졸업이구나 라고 뭔가 깊은 생각이 담긴 듯한 말을 건네왔다. 아버지 쪽에서 사토코에게 말을 걸어온 것은 꽤 오랜만이었다.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말을 건네기에 적합한 날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런 거라면 아버지와는 늘 어디선가 어긋나 버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토코는 응 이라고 순순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4월부터는 사회인이구나. 그러네. 네 새엄마 말로는 기어코 도쿄로 가겠다고 했다면서. 응. 나는 반대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알고 있어.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네. 아버지를 설득할 마음도 없냐? 관두기로 했어. 왜? 이유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설득할 이유가 없다는 거냐? 섭섭해? 섭섭하네. 정말로 섭섭해서 도쿄에는 보내고 싶지 않았다. 부모의 이기심이라는 건 나도 알아. 달래기 전법이야? 도쿄 같은데 가지 마라. 싫어. 그리고 사토코는 집을 나온 것이다. 이제 사토코는 아버지가 일관되게 반대해 준 것에 대해 일종의 감사와도 같은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반대할 때마다 자신의 강한 의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졸업식장에 앉아있는 지금도 자신의 결심에 망설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학생부에서 졸업 증서를 받아든 뒤 사토코는 오랜만에 고개를 흔드는 삐에로에 가보기로 했다. 거의 한 달 남짓 얼굴을 내밀지 않았을 터였다. 고개를 삐뚤음하게 기울인 삐에로 간판은 오늘도 어딘가 서글픈 기색으로 사토코를 맞아주었다.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찻집.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일도 없으리라. 졸업 축하해. 사토코의 얼굴을 본 마스터가 조건 반사 같은 타이밍으로 인사말을 건넸다. 그는 오늘 몇 명이나 되는 손님에게 똑같은 인사를 할까? 누구를 축하한다고? 카운터 가장 안쪽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얼굴을 들었다. 무슨 변덕이 나는지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 수염도 어울리지 않지만 사토코는 가가 옆에 미끄러지듯이 자리를 잡았다. 양복도 영 안 어울린다. 가출할 거라면서. 잘도 아시네. 내 귀가 숨어죽이거든. 그렇게 말하며 가가는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다. 사토코도 방금 받아온 졸업 증명서다. 4년간의 수학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놨더라. 내 거하고 바꿀래? 가가는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바꿔도 아무도 모를지도. 그냥 봉투만이라도 좋아. 졸업증서를 다시 안주머니에 챙겨 넣은 뒤 가가는 맥주를 주문했다. 대낮부터 술판이야? 죽배야. 우선 사토코의 잔에 따르고 나머지를 자기 쪽에 따랐다. 마스터가 감자튀김을 서비스로 내주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라고 사토코는 말했다. 좋다는 대답 대신에 가가는 감자튀김을 입에 넣으려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보았다. 지금도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해? 그는 감자를 입에 던져 넣었다. 지금도. 그렇구나. 미안해. 섭섭하네. 응, 나도 섭섭해. 잘 먹었습니다. 라고 가가는 마스터를 불렀다. 돈을 카운터에 놓고 그는 의자에서 내려섰다. 카운터 위에서는 어설픈 장난감 피에로가 모두에게서 잊힌 채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다. 사이펀의 열기에 자극을 받아 피에로는 슬쩍 고개를 흔들었다.